1953년의 서울과 2013년 서울의 모습입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아무것도 없던 그런 서울이 세계가 눈여겨보는 큰 도시로 탈바꿈했습니다.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60년 걸렸습니다. 무엇이 이런 변화를 가능하게 한 것일까요? 나는 못 먹고 못 입어도 자식 교육만은 제대로 시키겠다는 우리나라 특유의 교육열 때문이라고들 합니다.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60년 만에 이런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은 어떻습니까? 다음 60년 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인가요? 지금 세상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하면서도 생각의 힘을 키우지 못하고 시대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우리 교육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세상의 거대한 변화 앞에선 지금 우리는 교육에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는 정말 상반되는 그런 것 같고, 그냥 대학 가기 위한 공부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살짝 점점 기계가 되어가는 느낌? 영국의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시험과는 조금 다른 시험인데요. 돌이켜보니까 제 인생도 역시 시험으로 가득 찼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까지는 시험 치느라 숨 돌릴 틈이 없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할 때는 졸업시험, 직장을 구할 땐 취직시험, 또 승진시험까지. 세상에 왜 이렇게 시험이 많죠? 시험보다 세월 다 보낸 것 같습니다. 지난 11월 12일이었죠. 올해도 어김없이 수능이 치러졌습니다. 단 한 번의 시험으로 인생이 결정되는 이른바 한방사회에서 우리는 경쟁하듯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 노력을 무한대로 투자하고 있는데요. 대체 시험이 뭐기에 우리는 이토록 시험에 목을 매는 것일까요? 요즘 아이들이 과연 어떤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지 지난해 수능 영어 문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서울의 한 한국어 학당.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수업이 한창인 한 교실을 찾았다. 이들은 대부분 미국, 영국, 호주 등 영어권 나라에서 온 외국인 대학생이다. 제작진은 이들에게 한 가지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정말 써야 돼요? We give you 1 minute and 30 seconds each question. We have 3 questions and we. 오케이. 2015학년도 수능 영어에서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세 개의 문제. 한 문제당 1분 30초. 수능과 똑같은 조건을 주고 문제 푸는 과정을 지켜봤다.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거나 영어권 나라에서 성장기를 보낸 외국인 대학생 총 12명이 문제 풀기에 도전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This is really hard. 문제를 받아본 외국인들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심지어 주어진 시간 안에 3개의 문제를 다 푼 외국인은 단 1명. 나머지 11명은 답을 고르지도 못했다. I don't know. I'm really sure. This is crazy. Is this an actual test? Yeah, right. Yeah, I'm speechless. Let me just say that. Yeah, I found it quite tough. Well, I can speak English and I'm not able to answer right.
I had a total mental breakdown. I really didn't know what to answer. I wasn't really quite sure if I was reading an English exam or a philosophy exam. 세 문제를 모두 다 마친 외국인은 12명 중 딱 한 명뿐이었다. 두 문제를 마친 외국인은 3명. 한 문제를 마친 외국인도 3명. 그리고 단 한 문제도 마치지 못한 외국인은 무려 5명이나 됐다. I'm pretty sure that to read all of that in that short time period, even as a native speaker, that was very difficult. I think they must be very good at English. Yeah, I think it's amazing. Studying languages in England, the tests that you do are definitely not that high, like standard of proficiency. So I think it's very, very difficult for high school students.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모두 영어가 모국어이거나 또는 영어권 나라에서 성장기를 보낸 그리고 대학 교육까지 받은 그러니까 소위 엘리트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수능 영어 문제를 모두 마친 외국인이 저 중에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게다가 문제를 하나도 못 맞춘 외국인이 12명 중에 5명이었습니다. 자, 외국인도 쩔쩔맨 이 문제들 우리 아이들은 잘 풀었을까요? 놀랍게도 10명 중에 6명이 다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이런 결과가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영어 실력이 원어민보다 뛰어난 겁니까? 아니면 뭔가 특별한 비결이 있는 건가요? 자, 이게 바로 외국인이 풀었던 문제들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지금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양쪽 비교해 보시죠. 똑같죠? EBS 교재에 나왔던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시험에 출제된 것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된 이유는 EBS만 열심히 공부해도 수능을 잘 볼 수 있게 하겠다라는 이제 취지 때문이었습니다. 일견 일리가 있고 합리적인 취지입니다만은 이런 일로 인해서 전문가들은 부작용이 따르고 있다라는 말도 합니다. EBS 교재 해석본을 딸딸 그냥 암기하게 만드는 그런 부작용을 낳았다는 거죠. 자, 한 문제에 틀리면 등수가 밀리고 등급이 밀려나는 이런 줄 세우기식 입시에서 우리 아이들이 아주 비상식적이고 극단의 공부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네, 과연 이런 식의 공부 방법이 얼마나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지 저는 정말 의심스러운데요. 사실 저 외국인들의 사례를 보면서 저에게도 민망하지만 비슷한 경험이 있었기에 좀 쓴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학창시절 7년을 해외에서 보냈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한국에 돌아와서 첫 번째 중간고사에서 영어 시험을 봤는데 제가 틀렸어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은 한국의 영어 시험은 영어를 잘해서 풀 수 있는 것과는 거리가 멀구나. 문제를 열심히 풀어서 유형을 알아내서 정답을 찾아내면 되는구나. 그게 제가 생각하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영어 시험 문제 풀이 방법이었어요. 그게 여전히 비슷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치 않고요. 영어만 그러겠습니까? 사실 국어 시험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명견말리 미래참여단 여러분들과 함께 언어 영역 문제 한 개를 준비했거든요. 지금 저희가 시험지를 나눠드릴게요. 수능에 전형적으로 출제되는 문제 유형이라고 하는데 함께 풀어보시죠. 아마존 수족관이라는 시가 제시되었고 그와 관련된 질문 2가지를 푸는 문제였습니다. 자, 우리 관객 중에서 어떻게 2문제 다 맞추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모두 맞추신 분. 네. 둘 중에 한 문제만 맞추신 분. 더 많으시네요. 자, 그리고 창피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2문제를 모두 틀리신 분.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다 맞추신 분들이 그래도 꽤 되시네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함께 풀어본 이 문제를 이 시를 직접 쓴
최승호 시인에게도 저희가 풀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좀 충격적입니다. 네. 여기 그 최승호 시인이 고른 답이 저 노란색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양쪽 두 개다. 최승호 시인은 두 문제 중에 단 한 문제도 맞히지 못했습니다. 두 문제 모두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를 쓴 원작자, 시인이 못 푸는 문제를 우리 학생들이 푼다라는 건데요. 이게 참 난센스죠? 자,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잘 푸는 것, 그게 과연 똑똑해서 그런 걸까요? 정답을 많이 맞추고 점수를 많이 받으면 교육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성장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정말 그런지 준비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얼마 전 저는 아주 특별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친구들은 모두 지난해 수능에서 만점을 받은 학생들입니다. 지금은 원하는 대학에 입학해 대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명의 만점자들과 각자가 생각하는 수능의 학습 효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다. 수험생이 보통 60만 명이라고 하거든요. 그중에 제가 통계를 봤더니 만점자가 30명 이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중에 지금 여기 4명이 와 있는 건데요. 이런 질문 많이 받아봤죠. 비결이 뭐냐. 특별히 자기만의 어떤 뭐 비결이 있었다.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실수를 많이 하고 또 새로운 스킬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접하는 쪽으로 10번 이상 본 것도 있고, 한 책을 영어 같은 경우는 연계가 되니까 이제 뭐 다들 많이 봤을 것 같은데 연계가 되다 보니까 여러 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외울 만큼 거의. 한 번 보고 또 보고 또 계속 보고 이렇게 봤던 것 같은 게 특히 막 수학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풀 때는 뭐 A라는 방식으로 풀었어도 다음번에 풀 때는 A라는 방식은 아예 생각이 안 나고 B라는 방식으로 풀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번 하나의 문제를 여러 번 풀었었던 것 같아요. 네 명의 만점자가 꼽은 공부 비결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아주 많은 문제들을 셀 수도 없이 많이 풀었다는 것이었다. 자주 많이 이렇게 풀어보면은 그 패턴을 거의 이제 알게 되나요? 그 웬만한 거는? 네, 보통 이렇게 지문 한 개가 딱 남았는데 주어진 시간이 한 3분 정도 남은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 무형탑이라는 소설이었는데 그거를 지문 거의 한 바닥짜리를 읽고 이제 네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였는데 시간이 3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는 지문 안 읽고 다짜고짜 그냥 바로 문제부터 봤어요. 딱 그 문제를 보고 딱 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지문을 찾아 읽고 거의 그냥 찍다시피 해서 이렇게 풀었었는데, 그것도 좀 훈련에 의해서 좀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반복적인 문제 풀이를 하면서 문제의 패턴을 익히다 보면 정답을 맞히는 요령도 생긴다는 것이다. 답이 좀 적은 답을 고른다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조금 더 문제를 보고 이거 확실하게 제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먼저 제하고 그 중에 고른다거나 뭐 그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뒀던 것 같아요. 문과 수학은 뭐 나왔던 문제를 비슷한 유형으로 해서 숫자만 약간 바꾼다든지 표현만 약간 바꾼다든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평가 기출 중심으로 계속 반복해서 풀었었던 것 같아요. 60만 명의 수험생을 점수에 따라 줄 세우는 수능은 지난 20년간 우리 사회의 중요한 풍경으로 자리 잡았다. 그렇다면 이 시험을 통해 아이들이 얻은 것은 무엇일까? 그냥 수능 공부에만 국한해서 그것이 반복 학습이든 여러 개를 했든 그런 자기만의 방식으로 수능을 공부하면서 자신의 어떤 생각이 발전하고 사고의 깊이가 뭐 더해졌다. 이제 이런 느낌을 가졌나요? 제가 반복해서 푼다고 했잖아요. 그런 방법을 쓰다 보니까 새로운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기계적으로 푸는 느낌? 그런 게 들었기 때문에 고3 후반에서는 그렇게 도움이 된다 이런 느낌 못 받았던 것 같아요. 문학 작품을 읽고 수학 문제를 풀고 영어 언어 공부를 하고 이러는 거니까 당연히 그 부차적으로 사고력이 향상되긴 하는데 그 들이는 노력에 비하면은 좀 터무니없이
효율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고등학교 때 했던 공부가 너무 싫었어요. 저는 배움에 대한 타인과의 교류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고 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냥 그 오로지 교육과정이나 평가원이 정해주는 그 길만 따라가야 되고 그들이 요구하는 정답만 찾아가야 되고 이렇게 느꼈어요. 저는 우리의 시험이 그 고도의 사고력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실수 없이 문제를 푸는 그런 능력을 측정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요령을 익혀서라도 정답을 맞추는 이제 그런 테크닉 시험으로 변질됐다는 느낌을 지우기 힘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교육을 위해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가계를 지탱할 수 있는 한계치까지 교육비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육에 쓰는 비용은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교육비를 지출하는 나라입니다. 특히 사교육비 비중은 다른 나라를 압도하죠. OECD 평균보다도 2배 이상 높습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한 해 사용하는 사교육비 규모가 18조 원이라고 합니다. 18조 원이라고 하면 뭐 감이 오시나요? 경기도의 한 해 예산과 맞먹습니다. 나는 못 먹어도 못 입어도 내 자식만큼은 잘 가르치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 여기도 다 많으시죠? 저도 그렇게 두 아들을 키운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이 가계 소득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작은 나라가 있었는데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아주 관찰력이 뛰어나십니다. 네, 핀란드입니다. 사교육비 비율이 1위인 우리나라와 핀란드를 비교해보면 우리보다 겨우 30분의 1밖에 안 되는 적은 돈을 쓰면서도 세계 최고의 교육 강국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와 핀란드 학생의 하루를 비교해 교육의 효율성을 살펴봤습니다. 자, 각 나라에서 가장 일반적인 중학생의 일상을 보여주는 두 학생을 만났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중학교 3학년 김용웅입니다. 저는 반에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장래희망은 변호사입니다. My name is Robin Malmberg and I live at Kalasatama. I'm a leader at Scout and at winter I snowboard at many places.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와 핀란드 중3 학생의 일상을 따라가 보기로 했다. 학교 수업이 끝나는 오후 4시. 영웅이가 바쁘게 집으로 향한다. 집에 도착한 영웅이는 곧바로 일본어 수업을 받는다. 기말 시험 이번 주인가? 네. 니혼노 이에니와 타타미노 오바상노 이에노. 영웅이가 일본어 수업을 받는 그 시간, 핀란드의 로우페는 학교 수업을 마친 뒤 집으로 향한다. 집에 도착한 로우페도 가장 먼저 책상에 앉는다. 학교 숙제를 하기 위해서다. 그의 공부 시간은 하루에 2시간을 넘기지 않는다. 숙제를 다 하면 나머지 시간은 자유다. 한편 일본어 수업을 마친 용웅이는 여전히 공부 중이다. 산책을 마친 로우페가 집 근처 소형 오토바이 학원을 찾았다. 로우페는 소형 오토바이 면허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용웅이의 본격적인 하루는 지금부터 시작한다. 영웅이는 매일 2시간 반씩 학원에서 수업을 받는다. 부족한 공부를 보충하기 위해서다. 학원 수업은 밤 10시까지 이어졌다. 영웅이는 평일 내내 이런 일과를 소화한다. 학원에서 돌아온 영웅이가 그제야 늦은 저녁 식사를 한다. 그리고 쉴 틈도 없이 숙제를 하기 위해 밤 12시까지 책과 씨름했다. 다른 지역, 뭐 강남이나 이런 데는 더 할 거예요, 아마 저보다. 그렇기 때문에 안 하면 뒤처지게 되죠.
영웅이와 로우페에게 일주일 일과표를 작성하게 한 뒤 비교해봤다. 학교 수업을 제외한 영웅이의 학습 시간은 일주일 동안 총 50시간. 로우페보다 무려 3배나 많은 시간을 오직 공부에만 투입하고 있었다. OECD에서 실시하는 국제 학생 프로그램 피사 평가 결과입니다. 자, 점수의 총점은 근소한 차이로 핀란드가 1위, 우리나라가 2위입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핀란드와 우리나라가 1, 2위를 계속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주목하는 건 바로 학습 효율화 지수입니다. 학습 효율화 지수라는 건 1시간 동안 공부해서 몇 점이나 점수를 올리는가를 분석한 지수입니다. 계산해 봤더니 아주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체 OECD 국가 중에서 총점 1위를 차지한 핀란드는 학습 효율화 지수도 역시 1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2위에서 24위로 뚝 떨어졌습니다. OECD 평균에도 한참 못 미칩니다. 학습 효율화 지수가 낮은 건 우리가 아주 비효율적인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나라 아이들의 학습 시간은 핀란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를 압도합니다. 공부하는 시간을 늘리면 학업 성취도가 높아지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 공부를 많이 하면 학업이 성취도가 올라가는데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면 그 다음부터는 뭐 시간을 더 들이든 뭐 돈을 투자하든 간에 더 이상 효과가 큰 영향을 안 미치는 그런 순간이 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본 학습 효율화 지수라는 그런 지수를 가지고 얘기한다면은 핀란드 학생들은 이 효율성이 담보하는, 효율성 영향 미치는 딱 그 순간까지 공부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학생들은 그러니까 어느 시점 이후에, 그러니까 아무런 효과도 얻지 못하는 그 시점 이후에도 이거 놓으면 내가 망할까 싶어서 못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효율적인 레이스를 왜 포기하지 못하는 걸까요? 일정 수준 이상의 비용이나 시간이나 노력을 투자해서 얻는 건 안타깝게도 딱 한 가지입니다. 문제풀이 스킬입니다. 네, 아까 화면에 잠시 나왔었는데 작년 수능에서 만점 받고 지금 서울대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미래참여단 이동원이라고 합니다. 그 수능이라는 한 번의 시험에 의해서 완전히 학생들이 전부 다 줄 세워지고, 그리고 그 등수에 맞춰서 그 서열화된 대학에 가고, 또 그 대학 서열에 따라서 어떤 가질 수 있는 직업의 질이나 아니면은 그 뒤에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질이 너무 달라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게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 교육을 하더라도 그 교육의 목적이 완전히 평가에 맞춰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근데 그 제 생각에는 일단은 우리 교육이 실수하면 죽는다에서 실수해도 괜찮아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입시에서 실수 하나 하면 그냥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우리 교육 입시 제도, 평가 제도가 학생들이 실수를 두려워하도록 만들고 있죠. 실수를 하면 안 되니까 왜 이런 문제를 냈을까? 왜 이것이 정답일까라고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그건 너무 사치인 거예요. 그저 틀리지 않도록 정답을 찾아내기에만 집중을 해야 되니까 생각하는 법을 잊게 되고요. 생각할 줄 모르게 되고, 그런 상태에서 대학에 갔을 때, 그리고 더 큰 세계라는 무대로 나갔을 때 남들 앞에서 나의 의견을 제시하는 법을 모릅니다. 이건 정말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자, 매년 인류의 문명 발달에 학문적으로 기여한 사람들에게 주는 상이 있죠. 노벨상입니다. 왜 우리는 노벨상이 안 나오지? 11월 달에 많이 들으셨죠? 자, 누군가가 정해놓은 답만 찾아내고 또 그걸 암기만 하는 우리 교육 현실에서 과연 노벨상 수상자가 나올 수 있긴 한 거냐, 뭐 이런 갑론을박이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 노벨상을 수상한 나라들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주목하는 나라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는데요. 지금까지 총 62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습니다. 제가 수학자이다 보니
눈여겨보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수학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필드상입니다. 여기에서도 프랑스는 단연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단일 국가로는 미국 다음으로 많습니다. 자, 프랑스에 유독 뛰어난 수학자가 많은 이유는 뭘까요? 제가 프랑스의 필드상 수상자들을 여러 명 만났습니다. 직접 물어봤더니 그 이후로 프랑스의 교육을 꼽더라고요. 바로 생각을 길러주는 교육이 프랑스가 가진 수학의 힘이다라고 하던데요. 자, 어떤 것이 생각을 키우는 교육일까요? 자, 프랑스의 고등학교 하나를 직접 찾아가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프랑스 명문사립 윌스트 고등학교의 3학년 학생들입니다. 이 친구들과 우리나라 수학 시험 문제를 풀어보기로 했습니다. This was a test for 10th graders in Korea. And this it's a lot of questions, but which is for 50 minutes. 총 32명의 학생들이 우리나라와 똑같은 조건에서 문제를 풀었다. 프랑스 수학 시험과 달리 전부 객관식인 우리나라 수학 시험. 문제의 양은 프랑스보다 2배나 많은데 주어진 시간은 평소의 절반으로 줄어들다 보니 대부분 문제를 잘 풀지 못했다. 시험이 끝나자 프랑스 학생들은 삼삼오오 모여 우리나라 수학 시험에 대한 소감을 나눴다. 많은 문제를 이렇게 짧은 시간에 풀어본 적이 없어서 아주 힘들어하네요. 학생들과 함께 정답을 맞춰봤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67점 만점에 평균 점수는 약 15점. 생각보다 결과가 너무 낮았다. Is there anyone who attempted all the 20 questions? Anyone tried all the 20 questions? 5, 6, 7, 8, 9, 10. 총 11명의 학생들이 손을 들었다. In your viewpoint, raise your hands. 32명 중 무려 30명의 학생들이 문제가 너무 어려웠다고 대답했다. C'est exactement comme les autres, c'est que quand on a un QCM, c'est plusieurs questions sur un seul sujet, c'est le même sujet et du coup ça aide à réfléchir sur un sujet principal, alors qu'ici il fallait vraiment réfléchir sur plein de sujets différents, donc faire plein de brouillons sur des équations, sur des cercles, sur des triangles, sur la géométrie, sur l'algèbre. On est vraiment beaucoup plus accompagné en fait quand on fait un exercice en France, parce qu'on a plusieurs questions à la suite sur un exercice principal où on est vraiment amené à trouver la réponse. Une preuve coréenne, on peut mettre au hasard quand on ne sait pas. Ça c'est bien. Alors que les preuves françaises, on laisse du blanc. 프랑스에서는 수학을 어떻게 공부할까? 수학 시간에 교사가 가장 공을 들이는 것은 기본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프랑스 수학에서 문제를 잘 푸는 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 단순히 정답을 맞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답을 찾는 과정에 있었다. 특이한 것은 문제 전체가 모두 서술형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 과정을 반드시 쓰게 돼 있고 지금 물어보니까 답이 틀려도 그 중간에 과정에서 자기가 적은 만큼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어서 틀리는 거에 그다지 개의치 않는다 이런 말을 지금 합니다. 과정을 중시하는 프랑스 수학. 어떤 효과가 있을까? There are some students who are finding math difficult. What do you do with them? On va essayer de lui faire trouver où est son erreur. On ne se moque pas de lui. On va essayer de l'encourager à trouver la bonne solution. Accepter que l'élève fasse des erreurs. 자, 프랑스 학생들이 우리나라 시험은 잘 풀지 못했죠. 네, 눈여겨볼 만한 지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문제 풀 때 일단 그림을 많이 그리더라고요. 그 한국 학생들과 아주 큰 대비였는데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수학 개념을 이제 그림으로 시각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풀려고 하는 건데요. 저도 참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수학을 공부할 때 이렇게 그림을 많이 그리면 주어진 문제의 의미를 훨씬 더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생들은 이 그림을 잘 그리는 거를 많이 안 합니다. 시험 문제 풀 때. 왜냐하면은 이 짧은 시간 안에 많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게 시간을 잡아먹거든요. 그러니까 사치죠.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문제를 빨리 푸는 것에 집중합니다. 아까 프랑스 학생들이 우리나라 고등학교 1학년 문제를 절반도 풀지 못했는데 그들이 써난 풀이 과정에서는 그림을 그려가면서 문제를 접근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 자기 스스로의 언어로 생각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에서 교육의 목적은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육을 지탱하는 어떤 전통, 근원적인 바탕에는 철학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문과, 이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이 반드시 철학 수업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자, 프랑스가 이토록 철학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저는 다시 프랑스로 갔습니다. 윌스트 고등학교에 철학 수업 시간을 찾았다. 모든 프랑스 고3 학생들은 일주일에 4시간씩 철학 수업을 듣는다. 오늘 수업의 주제는 인간은 욕망의 지배를 받는가에 대한 것이다. Dans le but, une fois encore, de complexifier la question pour accomplir de grandes choses. 철학 수업은 교사의 질문으로 시작한다. Qu'est-ce que le désir? Qu'est-ce que, vous savez, la question philosophique. C'est désir. 철학적 질문에 학생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각자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Le désir, c'est quelque chose de plus physique et de plus animal que l'envie qui se passe plus. Le désir, c'est une forme de souffrance. Oui. Oui. Si on ne peut pas satisfaire notre désir, forcément ça fait quelque chose de négatif. Oui, importe. Création de nouvelle image. Et après tout. 다른 생각을 표현하는 데에도 거침이 없다. On peut dire que chez l'homme, il existe le plaisir de désirer, en fait, le plaisir intense de désirer. Voilà. Si le désir passe au-dessus de la raison, ça veut dire qu'il est beaucoup trop fort, donc on ne peut pas vraiment le maîtriser. Vous dites que l'âme est dominée par le désir, mais la seule chose, c'est qu'il y a toujours un moyen pour que nous, on soit maître de nos désirs et pas que le désir soit maître de nous. Alors, pourquoi pas si satisfaisant. 프랑스가 철학 수업을 고수하는 이유는 학생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려는 데 있다. 프랑스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예외 없이 프랑스 대입 자격 시험인 바칼로레아를 치른다. 200년을 이어온 바칼로레아의 첫 관문은 바로 철학 시험이다. La philosophie, en fait, ça nous permet une ouverture d'esprit sur des questions qu'on n'a pas l'habitude de se poser. Je pense que la philosophie, c'est la connaissance d'autrui, c'est la connaissance du monde qui nous entoure. Il est important dans notre vie quotidienne de s'interroger sur nos sentiments et sur ce qui mène notre vie. 철학 수업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 J'ai aussi bien fait réfléchir mes élèves sur l'histoire, sur les mathématiques, sur tout ce qu'on trouve dans la littérature française ou non, comme le désir, les passions, etc. C'est de permettre à ces jeunes gens, ces jeunes filles, effectivement. 보시죠.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어떤 법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인가?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고도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가? 과학은 사실을 증명하는 것에 그치는가? 언어는 도구에 불과한가? 자, 이러한 주제를 프랑스 고등학생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칼로레아의 상징인 이 철학 시험이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속되어 온 것이 프랑스 시민 전체의 생각의 힘을 길러준 그런 위대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노벨상 수상자뿐만 아니라 많은 필드상 수상자를 배출한 그런 힘의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우리 제작진이 뭔가를 가져오고 있는데요.
네, 이게 지금 소위 말하는 뭐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쌓아놨다고 하는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입니다. 20년, 30년 전만 해도 백과사전은 세상에서 가장 많은 지식을 담고 있었고 그 옆에 두어야만 마음이 좀 이렇게 안심이 되는 뭐 그런 책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이 244년의 역사를 마감하고 2010년에 인쇄본 발매의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온라인으로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브리테니카의 종말, 그러니까 쓰여진 지식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도 1, 2년이 지나면 금방 옛 지식이 됩니다. 한번 배운 걸로 평생 먹고 사는 시대는 다시 오지 않는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은 어떤가요? 왼쪽부터 차례대로 1960년대, 1990년대, 그리고 현재의 교실 풍경입니다. 반세기가 지났는데 거의 달라진 것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모든 것이 입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우리 교육은 전 세계에서 가장 변화하지 않는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우리나라 교육을 두고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교사들이 21세기 아이들을 가르친다라는 자조적인 목소리도 들리겠습니까? 시대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우리의 교육은 아주 중대한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지식 과잉과 무한 정보의 시대입니다. 매일매일 정보가 넘쳐나고 새로운 지식의 창출 속도가 가속화되는 21세기는 이제 더 이상 지식의 시대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지식의 양은 중요하지 않고 그 중요성은 점점 더 줄어들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아는가 보다는 세상의 변화를 읽어내고 필요할 때 원하는 지식을 찾아내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더없이 중요한 시대가 다가옵니다. 자, 이러한 능력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참여단 유상준입니다. 저는 안산에서 지금 고등학교 교사로 고3 담임으로 3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반 애들이 많이 못 왔는데요. 제가 오라고 해도 레임덕이라 안 옵니다. 근데 그 교수님 말씀도 듣고 교육 전문가는 우리나라에 워낙 많으시고 교육과 정치 분야에는 누구나 다 한 말씀들 하시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요. 저는 아까 생각의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교육들 특히 하브루타 같은 유대 교육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바칼로레아 그리고 한국의 토론토 논술 교육 같은 것도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시스템적인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교수님이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저도 고민을 많이 했던 주제인데요. 제가 이번에 이제 핀란드하고 프랑스를 다녀왔습니다. 이 준비 혹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려고. 제가 받은 느낌은 프랑스는 전통 자기들의 어떤 철학과 또 깊이 있는 생각의 힘을 기르는 그런 시스템이란 이제 인상을 많이 받았고요. 그러니까 핀란드는 완전히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는 나라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의 힘이라는 게 새로운 상황에서 하나의 내용을 보고도 아이들이 서로 다른 것들을 배워나가게 하는 그런 어떤 융합교육이라는 게 하나의 화두더군요. 그래서 제 생각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교과목의 어떤 창을 없애고 이런 아이들이 이런 모든 것이 연결된 연결 시대의 어떤 관점이 교육에 이제는 우리 교육 시대 시스템에 나타나야 되지 않나. 제가 생각하는 교육개혁의 방향은 뭐 이런 것입니다. 교육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정말 교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이들이 질문을 하거나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틀린 생각이 아님을 눈빛으로 인정해주고 눈빛으로 확인해주면 학생들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제한된 입시제도나 제한된 교육과정 속에서도 수업 시간에 교사가 학생들에게 집어넣는 교육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집어넣는 교육에 더하여 꺼내는 교육도 질문을 발굴해내는 교육도 같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북돋아주는 그런 시도를 하신다면 학생들이 많이 자신감을 갖고 그런 인재들이 길러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전 세계의 교육 현장에서는
이 생각의 힘을 길러주는 교육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죠. 하버드에서도 이런 교육 혁신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에릭 마주어 교수는 학생들에게 미리 받은 질문을 토대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지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을 쏟는다. Yeah, this is a source of error, but we We're actually preparing an activity for for next week. So it's an experimental design activity. 지금 하버드 대학에서는 많은 교수들을 중심으로 수업 혁신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그리고 그 개혁의 중심에 에릭 마주어 교수가 있다. This is basically in a big auditorium. There were 250 students, all facing forward, looking at me, and delivering information to them. Right? So this is the old passive model. 그는 이전의 수동적인 강의 방식을 바꾸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Direction, but this one is still going down. 단편적이고 일방적인 지식 전달 대신 학생 스스로 생각하고 주도하는 강의 방식을 개발한 것이다. Because we're moving up, right? But the Earth is not moving up, so it's actually moving up faster. So it should be a plus. 이 수업은 모두 팀 단위로 이루어진다. I felt really good about myself. Explain why is humidity not extensive? Like So- if I have a certain concentration of like humidity in the room and I cut the room in half, do I not have the same? So it's kind of the same thing as concentration. You have the concentration of water in the room, right? And so when you it's add them, more- you're doubling something that isn't really changing. The relative speed. 문제를 풀 때도 혼자 풀지 않는다. 끊임없는 질문과 토론을 통해 모든 문제는 함께 해결해 나간다. 학생들은 이러한 수업 방식을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In lecture settings, I always feel really anxious about asking questions during class, and I'm really afraid I never want to raise my hand. But in AP50, I really like that where we work in groups, and so it's really like asking questions is very casual with your teammates, and it's not as scary. 자유로운 소통과 교류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 바로 이 수업의 핵심입니다. 현재 하버드 대학에서 이런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에릭 마주어 교수님을 직접 연결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Professor Mazur, pleasure having you here. Can you please introduce yourself to Korean audience? Yes, I'm Eric Mazur. I'm a professor of physics at Harvard University, where I've taught for over 30 years. Your lecture was really impressive. So what exactly made you change the style of your lecture? I used to focus simply on information transfer. I used to teach by lecturing, and then my students would memorize this information and regurgitate it essentially back to me on exams. I decided that education is so much more than just information transfer. So rather than teaching by telling, I now teach by questioning. So why is this class reform happening at Harvard? The pace at which knowledge is evolving, at which knowledge is advancing, is absolutely phenomenal in the last decades. And therefore it's important that we don't just teach our students to memorize information and memorize existing knowledge. We need to prepare our students to create new knowledge. Professor Mazur, thank you so much for sharing your insights with us. So,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입니다. 하버드죠. 교육 변화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뜨거운 것 같습니다. 자,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는 교육은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마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육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미래참여단 김석규라고 합니다. 아까 이 시험지를 받아들고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먼저 문제의 이 답안을 보면은
이 사람에 따라서 생각할 때 정답이 다양하게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정답이 하나로 정해져 있다는 게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요. 두 번째로 이거를 푸는 방법이 따로 있다는 거에 두 번 충격을 받았고요. 이거를 많은 분들이 한 문제 이상 정답을 다 맞추셨다는 거에 세 번 충격을 받았고요. 이거를 제가 나중에 다시 시험에서 풀어야 될 거라는 거에 네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런. 이게 제가 이런 문제를 풀 때쯤이면은 이 하나의 정답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러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 학생이 그 대입 시험을 아마 봐야 될 때쯤에는 정말 이런 걸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대를 이제 앞당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그러니까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프랑스에 다녀왔잖아요. 근데 프랑스 바칼로리아 철학 시험 문제들을 보면 그게 답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시험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본인이 갖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서로 다른 것일지 할지라도 쓰고 그것을 왜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다른 사람에게 설득력 있게 그걸 적을 수 있는가를 보겠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아마도 최승호 시인의 시에 대한 그 문제도 어쩌면은 그 시에 대한 본인의 어떤 그 견해와 그 견해를 왜 그런 견해를 갖는지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그러니까 설명하는 그걸 테스트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학생이 대학교 가기 전에 꼭 이 문제가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그 많은 미래 학자들이 2030년 앞으로 불과 15년 후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직업의 반 이상이 없어지고 새로운 직업이 생긴다고 하죠. 지금의 그 학교 교육으로는 새로운 직업을 창출할 만한 역량을 길러내지 못합니다. 결국 아이들이 자기 직업을 스스로 창출하는 교육이 진행돼야 될 것이고 저는 이미 이제 그런 균열이 지각 변동, 좋은 의미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응원하는 또 다 같이 꿈꾸는 이런 시도가 지금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북여자고등학교에서 윤리를 가르치고 있는 미래참여단 나진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학교 현장이 물론 이제 그런 답답함들과 또 창의력이 없는 좀 닫혀 있는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하러 왔습니다. 실례로 저는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과제를 많이 던지는 편입니다. 과제를 던져오면 그 과제를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결과를 보게 될 때 감동을 사실 많이 받습니다. 감동. 이들 어떻게 이런 생각을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해올 수 있지라는 생각에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장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런 장들이 주어졌을 때는 학생들은 해마다 저에게 좀 창의력이 없다 하지만 많은 창의력을 주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여기 계신 분들과 그 다음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이제 교육개혁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아주 절박하고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에서 최고의 교육을 하는 것으로 인정받는 그런 핀란드 역시 최근에 아주 과감한 교육개혁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 현장을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교사 재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한 대학 실험실을 찾았다. 화학, 물리, 수학, 직물 등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모여 자연의 재료로 염료를 만드는 실험을 하고 있다. Lähtökohtana on se, että jos sitä niin lähtökohta on se, että punnitaan se nesteen määrä. Ja tässä on nyt esimerkiksi se, että on tehty painopastaa yhteensä 1000 grammaa, eli kilo. 서로 다른 과목의 교사들이 하나의 주제를 정하고 과목을 통합해 가르치는 이른바 융합교육을 준비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여섯 과목의 교사들이 모여 있습니다. 생물, 물리, 화학, 수학, 미술, 텍스타일까지. 이분들이 그 자연의 색깔이라는 주제하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같이 가리키고 협력해서 최종적으로 결과물을 전시까지 하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협의하고 실제 지금 만들어내는 염료를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핀란드가 성공적인 교육 모델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건 교사의 역할이 컸다. 실제 교사들은 새로운 융합 수업을 어떤 식으로 가르치고 있을까? 중학교 3학년의 융합 수업 시간. 오늘 수업의 주제는 기름으로 오염된 바다를 어떻게 정화할 것인가이다. 교사들은 이 주제를 위해 생물, 역사, 수학 등을 융합한 커리큘럼을 마련했다. Missä oli viimeinen öljyonnettomuus? Rowing, not always, but sometimes we take small Meksikolla eikä niin sometimes we do like small tosi iso. journeys, Se öljylautta. group journeys where like we can go to really Asiaa there riittää, että mitä haittoja. Ihmisestä sanotaan heti ekana, että esimerkiksi ihoärsytystä ja pahoinvointia aiheuttaa ihmiselle. Linnut paleltuu. 학생들은 이러한 교육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You are actually combining biology, math, and history together. You think this is good for you? Or? Well, it's really flexible, but usually it's really advanced. But sometimes, it's like when you combine, it doesn't like almost make sense. But sometimes it's really flexible, and we learn it really a lot. 융합 수업은 이론 공부에만 그치지 않는다. 직접 바다를 만들어 보고 기름을 제거하는 방법도 실험해 본다. 이러한 융합 교육을 통해 실용적이고 통합적인 사고력을 키울 수 있다. 세계 최고의 교육으로 인정받는 핀란드가 교육 개혁에 나선 이유는 뭘까? Big factor behind the reform is that the world is changing. We want to help our students to in a way to get that kind of knowledge and skills that helps them to manage in their life. But also the other important goal is to make learning more meaningful and enjoyable. 자, 이미 전 세계가 인정하는 교육 강국 핀란드가 이런 파격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이유가 그 학생들이 특정 과목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과목을 넘나드는, 그러면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이제 이런 생각의 힘을 키워주는 것, 이런 목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미래 사회에 아이들을 위한 최선의 교육이 이런 생각의 힘을 길르는 것이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맞닥뜨리게 될 미래 사회는 단순 지식의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앞으로의 경쟁력은 누가 어떤 지식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지식을 활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생각의 힘입니다. 정답 기계만을 쏟아내는 우리 교육은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중대한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교육의 변화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 나아가 우리나라의 미래가 걸린 절박한 문제입니다. 이제 그 변화의 길을 찾아 나가야 할 때입니다.